자유롭게 그냥 네. 대담하는 형식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네. 그 문자 내용이 좀 말로 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리바이벌, 제가 리마인드 시키게 지금 보내주신 그 내용이, 보내줬던 내용이. 그게 이제 우리 서북 청년단 이제 예. 재건에 대한 의의하고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서북 청년단이 다시 재건된 어떤 그 시대적 소명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많이 언급은 했지만 이제 뭐 정리 차원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대적 소명.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동계올림픽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뭐 북한 그 김정은이가 마치 이제 뭐 평화 어떤 화해 어떤 이런 제사처럼 좀 최근에 많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친동생 여동생이 이제 김여정까지 지금 보낸다는 이런 분위기인데 국민들도 뭐 통일이라든가 이런 환상에 많이 좀 젖어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실체. 숨겨져 있는 실체를 좀 그걸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핵무장을 위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실 이제 핵에 대한 부분도 뭐 자주나 언급하겠지만 사실 우리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론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언론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리 뭐 남한과 북한 간에 있던 사이가 좋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 포기가 없는 이상, 핵과 미사일에 대한 포기가 없는 이상 경제 제재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두고 보지 않겠다. 이제 결심은 다가왔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만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북한 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거의 본질적인 언급들을 안 해요. 국민들이 지금 실상을 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그 언급을 좀 어떻게 북한 핵의 실체가 그리고 그러면 언론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냥 대충 떼워서 넘어가고 뭐 적당히 무슨 뭐 정상회담이니 무슨 평화 선언이니 해 가면서 이제 핵무력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절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제 핵을 뭐 지금 현재는 거의 배치 가능한 이제 그 수준까지 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본질적으로 그게 정말 실현적으로 가능하게 딱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은 과거의 역사를 아무래도 아팠던 그 역사들이 잊으면 그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알고 어찌 보면 진보 진영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너무 잊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왜 패망을 했는지, 그 패망하기 전에 일본의 군사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 막강했죠.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미국과 태평양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꺾였는데 그 시대의 영상을 좀 다시 돌려보면은 일본의 해군력과 미국의 해군력이 사실 거의 차등이 없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진주만을 기습했듯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갖고 있던 그 항공모함 두 척을 만약에 먼저 격침시켰다면 전선은 뒤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죠. 그런데 그게 하늘의 뜻인지 그게 이제 미국이 그 항모가 숨어져 있고 결국은 일본의 항모가 먼저 이제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 일본 항모가 먼저 격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해상 장령이 잃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은 끝까지 항전하기 위해서 본토에 대한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걔네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살 특공대, 가미카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버티니까 독일도 항복을 했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고 계속적이 버텼던 이유가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제 이 동아시아의 그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결국은
본토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 가미카제식으로 계속적으로 항전을 하니까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때 마침 핵 개발이 이제 핵 개발도 그렇죠. 핵도 따지면 우리 인류사에 정말 핵은 정말 유익하면서도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 핵도 애초에는 원래는 독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우리 핵을 개발할 뻔했는데 히틀러가 이제 하도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다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각종 핵물리학자들이 이제 대거 그렇죠. 네, 망명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못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 독일에서 개발하던 그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 핵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현재 투하했던 게 그렇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 두 방으로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행복했죠. 항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그때 못했는데 결국은 핵을 실제 해보니까 이거는 알지 않습니까? 방사능으로 해가지고 그 후세까지 유전으로 물려지니까 이거는 인류에게 있어서 안 되는 무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련도 핵을 개발하고 중국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 억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없게끔 핵 억제력으로 그래서 냉전시대가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냉전시대도 끝나고 이제 경제전쟁으로 돌아가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이제 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미국이 그런 패권을 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 NPT 조약, 그러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갖고 있는 그때 그 NPT가 결성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이때 뭐 군비 경쟁이기도 했고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핵 말고도 인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핵을 축소시키고 그것 때문에 소련도 그렇고 많이 이제 폐기시켰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전략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보세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핵을 이제 갖고 있지만 거기 이란도 최근에 개발하려고 하다가 미국하고 이제 그 서구 이제 압력을 유엔 압력을 해가지고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협상에 타협을 했고 이게 못했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개발해버리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알겠지만 우리가 그 이슬람교의 어떤 그 강성, 쉽게 말하면 그 종교적인 이런 이제 열성으로 해가지고 자폭 테러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렇죠. 자기 몸에 폭탄 두르고 그렇죠. 일반 민간 지역에 일반 민간 지역에 가서 폭탄 들면서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핵물질을 손에 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못 끝나는 거. 미국도 끝이에요. 끝이죠. 미국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9.12 테러가 왜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 철저히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에 이제 테러 했던 그 중동 지역에 거기가 한마디로 중동 화약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닛이 나서서 막았던 겁니다. 근데 북한은 보세요. 북한은 지금 몰라 걔네들이 유일하게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체제 유지거든요. 그렇죠. 체제만 유지하고 됩니까? 걔네들 목적은 남한 적화 통일이에요. 적화. 남북이 통일에 대한 걔네들이 바라는 건데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죠. 그들이 바라는 거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공격 못 하게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일본은 핵을 보유 안 합니까? 일본에 핵 능력이 없어요. 과거에 미국이 한번 당한 적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과 미일 동맹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일본도 더 큰 잘못을 했죠. 그래서 저희 대가를 받은 거지만 핵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실제 실현이 됐던 게 이제 일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일본이 뭐 능력이 없어서 핵을 안 만드나? 그래서 일본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미국이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동맹을 갖고 있는 그런 가고 있는 관계인데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게다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미치광이 나라인데 그렇죠. 그런 김정은한테 핵물질을 간다면은 얘네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북한이 핵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인정한다 칩시다. 이란은 핵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막을 명분이 있어요? 북한도 갖고 있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핵은 다시 도미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인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이거는 미국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종말이 온다니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런 팩트고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도 문재인 저 미친 정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언론이 원하는 거는
적화통일이죠. 대충 넘어가가지고. 아니, 걔네들은 적화통일입니다. 걔네, 이게 한 가지 내고 지적하고 싶은 게, 최근 언론에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아니, 그 문재인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언제부터 북미, 남북 문제에 있어서 북미 대화가 우선이 됐나요? 옛날에 안 그랬죠. 이전 정부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이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까봐 그렇죠. 남한 소외를 하지 마라. 그렇죠. 남한을 반을 끼워달라니까 미국에서 그래.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함께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 없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전에 남북 대화도 문제 해라. 계속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저놈은 뭐 남북 대화 됩니까? 네? 남한 정부가 지금 북한에다가 야 뭐 북핵 만들 한마디로 꺼낼 수 있나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도 한마디 얘기하니까 뭐 북에서 입 다물어 입 쳐다다라고 하면서 온갖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부터 이 자식들 뭐합니까? 쓸모없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 왜 남북이 경색됐는데? 그것 때문에 핵개발 때문에 핵개발. 예? 그것 때문에 남북 경색되는 한마디도 못 꺼내. 시키면 남북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과 북미가 직접 대화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럼 직접 대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직접 대화하면은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이에요. 핵. 그렇죠.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자기네 국익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위협적인 게 핵이라는 거예요. 핵이죠. 네. 북한이 핵을 쥐는 순간 일본을 이란부터 핵 확산을 막을 명분이 없어요. 핵 확산 자체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미치광이 나라 북한도 갖고 있는데 네? 어느 나라들 갖고 있지 못합니까? 못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막을 명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미국의 존립이고 인류의 존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관심사는 북한 핵이에요. 핵이에요. 그럼 북한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북한이 굳이 핵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실전 배치까지 하고 하려는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체제 유지예요. 그렇죠. 체제 유지와 남북한 적화 통일이에요. 그렇죠. 북한의 사회방식이 통일을 하는 것이 근데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북미 대화만 한다 칩시다. 남한 배제시키고 북미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게 하겠죠. 자, 북한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가령 이거 북핵이니까 좋다. 자, 니네들 그리고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폐기할게. 만약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래 우리 수년 동안 뭐 수십억 수십조를 들어가지고 이 개발했던 것도 포기할게. 완전히 폐기할게. 완전히 영구복구적으로. 단 한 가지만 조건 들어달라. 뭐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빠져라. 한반도 문제만큼 뭐 한반도 문제에서 야 우리 같은 민족이 지금 남한에 있는 그 문재인 정권하고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잖아. 미국 왜 굳이 개입해? 나가주면 우리 핵 포기할게. 완전 포기할게. 미국만 나가. 나머지 우리한테 그냥 맡겨. 북한이 던질 수 있는 던지는 그거예요.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지금 남한 정부가 병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이 매국 짓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뭐야 동맹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안문조차도 이거는 관심 없어. 북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최근에 한 말 기억나잖아요. 북한이 핵은 우리 같은 동지로 해서 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미국이 그런데도 지금 남한 정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이씨 지금 뭐야? 지금 남한 저 나라는 그 6.25 때, 네? 아무 관심도 없던 나라, 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만 명의 젊은 미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자유를 지켜줬는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남한에는 그 관심도 없네? 자기한테 안 쏜다니까. 어떤 배신감이 들겠어요? 이건 동맹이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는 딴 거 없어요.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은 좋다. 북핵 폐기 잡아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 협상 체결. 그거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 같아도 합니다. 내가 미국의 지도자라고 해도 하자고요. 왜? 남한 국민들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솔직히 보면 얼마나 진짜 이기적인지 몰라요. 남한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솔직히 북한, 알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 최근에도 지금 트럼프가 북한 그 탈북자들을 뭐 50명인가? 수십 명을 같이 이제 대화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분이 국회에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 들으면서 솔직히 많은 국민들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좌파 종북 세력 그들도 이 뭐지 하면 약간 좀 기우뚱했을 겁니다. 걔네들도.
걔는 결국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동포들을 북한이 남의 나라입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폭압 속에 진짜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남한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죠.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차분하게 반성하고 이거는 눈물 해를 낸 문제예요. 그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하면서 바로 그거에 딴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저놈이 간첩 저놈이 요구하는 게 북미 대화를 해라는 게 바로 그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미국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은 한반도에 빠지고 북미 평화 입장을 체결해라. 그게 지금 문재인이가 요구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게 이적질이 아니고 이게 간첩질이 아니면 뭐가 간첩질입니까? 그 과거에 월남이 패망하는 그 순서대예요. 네? 월남도 그랬지 않습니까? 월남 패망 전에도 미국이 월맹하고 그때 그 평화 입장을 맺으면서 절대 침공하지 않겠다. 약속을 철저하게 했는데 간 다음에 이제 그 호치민도 그걸 계산한 거지. 미국의 정치 상황. 미국의 정치 상황 딱 보니까 해도 못 올 것 같거든.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 만에 바로 적화되어 버렸잖아요. 사이공 침략되고. 남한요? 지금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게 제가 이제 사실 그 서북 청년단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같이 사실 연계돼 있어요, 이게. 연계. 제가 이 부분들이 제가 서북 청년단 재건하고 활동하는 같이 연기가 돼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국민들 너무도 역사를 잊고 있는 거야, 지금. 과거 역사 우리가 근현대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서 일제 나라를 뺏기고 나라 뺏긴 것도 일본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시대사 흐름이 어땠습니까? 모든 서구 열강 국가들이 저 동양의 문명화되지 못한 이런 나라들을 다 식민화시키면서 확장하던 그런 시기예요. 일본은 개화의 눈을 떴고 우리 조선은 문을 닫았어요. 세국 정치를 펼쳤어요. 중국조차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중국 그 거대한 왕조조차도 아편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 개망창이 됐잖아요. 네? 그게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위안부 할머니 하면서 그놈들 얼마나 추악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부터 신뢰드리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얘기하는 그놈들 있죠. 그놈들이 지금 무슨 짓들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놈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네?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외치고 있고 또 그놈들 특히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들이 위안부 할머니 인권을 얘기한 자들이 네? 이미 100년 가까이 솔직히 위안부 할머니의 잘못은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민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위안부가 솔직히 큰 겁니까? 그래서 핵심인가요? 아니에요. 100의 잘못, 일본의 침략 만행에 의해서 100의 잘못이 있다면은 위안부 문제는 솔직히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731 생체 실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는 할머니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갖고서 막 하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데 731 부대 억울하게 죽은 그 원원들 얘기해 봐야 눈에 안 보이고 또 731 부대가 뭔지도 모르는 역사적으로 무식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역사만 돌아보면 답은 나와요. 진짜 역사만 있지 않으면은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 자력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일제시대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때 당시 위정자들은 실패했고 국민을 버렸지만 결국 많은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국민들을 깨우고 개명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잖아. 김자인 장군의 또 누가 봉오동 검투라든가 네? 그런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해가지고 대성을 이뤄내면서 독립군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마침 또 2차 세계대전하고 연계돼가지고 연합군하고 같이 이제 연계도 하고 우리도 정보요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립군단 나중에 그 김자인 장군하고 이제 그런 그 유수한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군단을 만들면서 근데 그 군단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봐야 돼요. 한반도 주변 지형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시대에 해방 그 직전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반도는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아주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일으켰고 러시아도 백군과 적군이 또 그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남한 땅에 못 있으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못 있으니까 만주지로 가고 그리고 그 시베리아 쪽으로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내전을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은 중국의 국민당 처음에는 이제 국민당 쪽하고 이제 나중에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긴밀했고 서로 그리고 러시아의 백군이라고 하죠. 러시아 기존에 그렇죠. 정말 유지하는 거기랑 또 협력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공산당이 뭔지 몰랐잖아요. 예? 그냥 인민을 위해서 이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들과 왜 한반도 독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자금을 총이라든가 네? 그 군사 물자들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또 그리고 때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적군의 공산 진영이죠. 그쪽에 적군의 힘을 실어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 목적은 이제 공산당이 성리가 아니었고 우리의 목적은 독립을 위해서 군사 물자 지원받는 게 목적이었죠. 이런 분위기가 그때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반도에도 분명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들도 분명히 두 부류가 있어서 좀 더 확산하면 세 부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잊고 있는 건데 그 시대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독립운동가 속에서도 시대의 지형학적으로 공산당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에 세뇌되고 빠져있는 매료되어 있는 공산진영 독립운동가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진영이에요. 서구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서구 지역과 이제 자유진영과 같이 선을 잡은 이제 자유진영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민족진영,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민족진영 분류도 되죠. 민족진영 독립운동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독립군단이 왜 괴멸됐냐? 이 공산진영에 있던 이자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자들을 배신을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이들이 나중에 놈들이 일본군이 뭐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를 난 다음에 소탕 작전을 벌였잖아요. 그들이 있으면 자꾸 마을 주민들이 학살당하니까 결국 위로 가다가 소련에 있는 자유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놈들이 공산 진영에 있는 이놈들이 사전에 해가지고 이 독립군들을 다 포위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원해준다고 불러놓고서 나중에 이들을 이제 포위한 상태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공산당 입당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 우리가 잊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에 입당하라니까 민족 진영과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죠. 우리는 그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이 우리가 주된 목적으로 모였던 건데 왜 공산당에 입당을 하라는 거냐 거부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서 이들이 이제 무장해제 당하는 끝까지 거부하고 하다가 그들에게 한마디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군단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민족이 배신자라고 민족이 반역자라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 민족이 반역자라는 말은 저 공산 진영에 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그리 빠져가 우리 독립군까지 와야 하는데 앞장섰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그 세력들이 그 공산 진영에 있던 거기 잔존 세력들이 남한에서 이제 그 남노당 북한에서 북노당이고 막 그렇겠죠. 그들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뿌리들이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우리들은 민족이 배신자, 뭐 일제에 하고 이런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요. 네, 저 사람들이 뭐 주체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뭐 친미, 친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니 친일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일제시대 때 저질렀던 거기에 공산진영의 그 독립운동가들, 공산진영 그들의 반역행위, 배신행위, 그리고 6.25 동란을 통해서 6.25 동란을 통해서 같은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렇죠. 그 추악한 그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걸 덮기 위한 게. 그걸 덮기 위해서 일제시대 친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딱 깨고 말해가지고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건 우리 책임입니다. 네? 그렇죠. 무엇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대를 다시 돌이켜본다면은 다시는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 아픔 역사, 나라를 빼앗긴 역사를 다시 한번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 저 간첩 문재인 정권 저놈들이 지금 하는 게 입으로는 뭐 친일파니 뭐 헛소리를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국력을 키우나요? 약화시키고. 군사를 키우고 있나요? 전혀 상반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를 더 줄이고. 그러니까 군대도 뭐 18개월 한다. 네. 미친놈이 한마디로 그놈 문재인 저놈은 진짜 간첩 그 이상이에요. 한마디 진짜 이건 매국노라고 봐도 이거 뭐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내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제발 우리가 태극개국 국민들 그나마 깨어있는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끼리 하프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뭐 할 게 아니라 과거 문재인을 지지했던 40%의 국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40%의 국민들. 그들을 돌이켜야 돼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진실을.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골동 같은 얘기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얘기를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자세가 그거예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작년부터 시작했던 태극기 집회 때도 제가 혹시나 뭐 연단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의 젊은이들이 다 문재인을 추종하고 뭐 따르고 막 이런 것들에서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들 젊은 청 20, 30대, 지금 40대까지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그들을 비난하고 할 게 아니라 왜 기존의 기성세대가, 네? 기성세대가 산업활동해가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을 세우는데 왜 역사가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근현대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잊혀지는 거 왜 방치했냐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들은 저놈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흉악한 범죄들을 우리 역사를 통해 저질러 놓고서 그걸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그리고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그놈들이 학생들 귀를 멀게 하고 있고 역사인식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다 잃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놈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 그런 좀 폐륜적인 그런 그 매국노 집단인 정교조에서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외면했죠.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고 20, 30대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그들 뭐 정죄를 한다든가 그들 뭐 나무란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진정한 역사, 참된 우리 아픔의 역사를 교육시키지 못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픈 마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하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들어주는데 네네.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대화하면 들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자, 첫 번째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많았던 게 저는 제 자신을 절대 항상 오픈하거든요. 그리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원래는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서북청년단으로 재건하고 하니까 저놈들 그러지 아니요 거구보수다. 거구보수는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따지면 저는 원래 진보 성향이에요. 원래 보수와 진보로 가는 남자는 진보 성향이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뭐 인터넷에 글 한 10몇 년 전에도 제가 뭐 20년 전에도 글 쓸 때 인터넷 글 쓸 때 항상 제가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면서 왜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들도 이제 이게 진짜 전화번호 맞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저를 설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일단 먼저 들어주죠. 그들이 뭘 추정하는지 제가 알아야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줘요. 들어준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하나씩을 내가 짚어줘요. 짚어주면서 그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당연히 하나가 되겠지. 나도 진실을 추구하니까 거짓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대화해보자. 그 오죽하면 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세월호가 그때 침몰했을 때 현장에 가서 세월호 현장에 가가지고 몇 박 며칠을 거기다 자원봉사하면서 헌신했던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까지 한 적도 있어요. 대화가 됐다고요? 대화가 됐죠. 이 친구는 자기가 몸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몸을 직접 헌신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월호 정부 그때 당시 정부를 막 비판하면서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진실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도 하고 어떻게든 그 구출할 방법도 구상하고 이거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 나도 이제 당당하게 저도 왜냐면 저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유가족도 내가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광화문 광장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저도 진정성을 보였고 이 친구도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 네가 날 만나는 거에 들을 게 뭐가 있냐. 자기도 기꺼이 만나세요. 자기도.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진보진영, 좌파진영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짓이야. 난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의 편에 서고 있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진실이고 이게 정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봐가지고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이렇게 얘기가 됐다. 저는 그런 경우는 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진보정에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설프게 세뇌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죠. 태반이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전략이 뭐냐면은 거짓으로 막 이게 진실이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막 심어놔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뭐 집회 동안에 내가 음악 틀고 했지만. 저놈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 정통성을 인정하고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놈들이 그거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곡을 만들었던 그놈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노래를 가사를 갖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들어봤죠? 그들이 하는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제1조와 2조의 내용인데 그걸 노래 가사로 막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해. 그 아이들도 대한민국 헌법 1조니까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세대는 이제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을 이게 완전 상반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심어주는 게 있어요. 야, 니네들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마. 걔네 꼴통들이야. 그렇죠. 대화해봐 대화가 안 돼. 그거 하면은 괜히 시간만 아까워. 그들과 대화하지 마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대화를 차단시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빠져있는 사람들, 어설픈 애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다가 몇 번 대화하다가 에이씨 꼴통하면서 대화하고 빠져나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네?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게 병들게 되면 이제 뭔가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보자고요.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30대 40대까지 평생 세뇌 교육 받아서 김일성 수령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봤던 사람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자유라는 걸 알게 돼 남한 땅에 와요. 그 탈북민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북한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세뇌당하고 한 사람들도 와서 진실을 아니까 토라스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북한에 그 체육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거 지금 오지 않습니까? 망경봉 타고도 오고 와서 올림픽 관련.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들었냐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폐쇄된 속에서 있어가지고 절대 남한 사정을 모르게 한다.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한이 잘 살고 정말 자유대한이라는 걸 알면 그 북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교육받았는데 또 그 사람들 지금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좀 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눈으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수백 명씩 와가지고서 보고 돌아가는데도 왜 북한 체제가 껐떡없죠? 그걸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가 속았구나. 거기에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남한 국민들 책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네? 진짜 하나님이 그 신이 진짜 뭐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믿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류의 사회에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되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랬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었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솔직히 인권의 지형학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지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된 그 마당에 예? 북한까지 이제 장악한 그 마당에 남한이라면 유일하게 기독교적 이념, 자유 이념을 갖고 민주주의 이 국가를 건국했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보세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 한마디로 우리나라 남한 국민들은 솔직히 공산주의를 선택했거든요. 해방 직후에. 해방 직후에 공산당을 선택했다. 공산당을 선택했었죠. 네. 남노당의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것도 남노당의 여운형이가 알잖아요. 그렇죠. 국가준비위원회, 네,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그들이 장악을 했었어요. 오히려 북한 지역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해방이 딱 맞이한 다음에 조만식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경재 목사님, 신의주 지역에 있는 한경재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민주당인가? 기독민주당 해가지고 조선 기독민주당인가? 그걸 창당이 했었어요. 북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유진영과 민족진영에서 자유국가 건국을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거예요. 남북이 뒤바뀌었다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많은 핏발과 그들 결국은 못 이겨서 이제 남한을 대거 내려오면서 오다보니까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 실상을 모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계몽을 했어요. 계몽을 일깨우고 그 남노당 세력들, 핵심 세력들, 전편이라는 그 조직들과 맞서 싸우면서 결국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자, 결국 북한에서 내려온 그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남한이 자유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북한 주민들 통해 가지고 이게 역사예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 국민들이 이제는 그때 당시는 물론 우리가 보릿고기도 줬고 많이 힘들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 도약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격차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남한 국민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북한 동포들,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우리 남한 국민들 지금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고 자유를 지금 번영된 쪽으로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자유를 선택하고자 했던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그 야육과 소련과 중국에 의해 가지고 공산당의 그 핍박 그 억압을 지금도 받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냐? 갚기는커녕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나하고 상관이 있어? 외면한단 말이에요. 외면하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주 원인이죠. 가장 그 주된 원인이 북한이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TV 보세요. 네. TV 보면 곳곳에서 그 광고 나오는 게 뭐 이디오피아나 그 해외 그 지구 반대편에 이제 네.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위해서 우리가 3만 원씩 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들에게도 왜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북한 동포가 남의 나라입니까? 남의 국민이에요? 북한 주민들과 지금 우리가 막 대화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투리가 좀 있었다 해도 대화가 되잖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남한 국민들이. 저는 이것만큼은 진보적 정치적 이념으로 이거는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그 아사에서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미 과거에 뭐 김정일 시대에 뭐 수백만이 뭐 죽고 뭐 그렇게 했다지만은 물론 그도 우리는 책임을 떠넘기죠. 야, 니네 체제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 김일성 3대 부자 체제 때문에 그래. 하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인가요? 지금 남한 국민들은 솔직히 먹고 살게 남아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많은 뭐 탈북자들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촛불 뭐 쿠데타 일으켜갖고 한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북한 정권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말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촛불 그 집회를 할 때에도 촛불 집회를 할 때에도 박근혜는 물러나고 그런 얘기 해도 좋다 이거야. 나고 북한 정권은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겠어요.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그 주변에서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좌파분도 얘기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좋다 이거야. 뭐 박근혜가 잘못된 사람이고 다 부정부패한 권력이고 다 좋은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북한 노동자들 해외에 보내도 돈 받으면 다 정부가 탈취하지 않습니까? 뭐 별로 안 주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응?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봤냐 이거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 그래요. 저는 이제 아까 일단 결론 좀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북한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남한에서 이거 보고 올라가는데도 그렇죠. 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오직하면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쿠데타도 몇 번 일어날 뻔했다고. 네?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그 마음들 탈북하신 분들 이제 TV에 나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족애가 있고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살 수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유래로 그런 이제 포갑적인 정권은 절대 오래 못 가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국민들 봉기해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너지지 못한 거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남한 국민은 같은 민족인데 맞아. 남한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포갑적인 김일성, 김정은 그 3대 체제에서 한거해가지고 일어난다면은 언제든지 남한 국민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은 북한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집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지역이 원래 자유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체제가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가서 봉기를 일으키려도 어디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감해요. 남한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벽을 다 깨주겠다는 자세만 돼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갑자기 탄핵 정국으로 해가지고 무너졌던 게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발언까지 했어.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발언들이었거든. 북한에 관련해가지고. 북한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기억대 어느 대통령도 사실 선뜻 선언하지 못했던. 그렇죠. 북한 주민들 이탈해서 남한으로 오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준비된 통일은 정말 대박이에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이거는 망국이에요, 망국. 네? 박근혜 대통령 사실 대한민국의 그 체질, 우리의 민족 사적인 체질 근본을 이거 바로 틀려고 했어.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뭐 임기가 어차피 좀 있으면 물러나게 되는데 그걸 못 참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만약 거기서 한 걸음 더 그놈들이 내버려뒀더라면은 국민 계몽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 준비된 통일. 그래, 우리가 준비해서 북한 동포도 같은 민족인데. 그렇죠. 이런 마음 갖는 순간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남한 땅이 기생하고 있는 그 남로당 세력들, 남로당의 잔존 세력들은 박원순 아닙니까? 박원순,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은 북에서 내려왔지만 그 남로당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부터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PD계, NL계, 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의 우리 사회 현상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놈들이 최근에도 추미애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북한에 가지고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네. 오늘 못 갑니다. 예. 네. 네. 예,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지금, 저도 이제 그 100% 동감을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의 근본 원인이 남한 국민들의 그 자세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언론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진짜 사람을 속이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속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저들의 그 아주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그 위선 그 거지사탈 과거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늑대 늑대가 양의 탈을 딱 쓰고 그렇죠. 이제 간첩이라는 얘기 표현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대로 직접 드러나는 게 추미애가 제가 최근에 한 얘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니까 대북 관련해가지고 왜 이게 굴종 외교를 하냐, 왜 김정일 요구하는데 다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추미애가 하는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지금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뭐 남북이 대화하고 이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추미애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 위선자인데 있냐면은 그는 마른 통일을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누구야, 서울시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하자고 무상급식 오세훈이 오세훈 씨가 이제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세훈 씨 정말 당신이 그렇다면 한 가지 방향을 바로 잡았어야 된다. 세금을 아끼고 딴 데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통일 비용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 주민들 그 경제 차부터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네? 엄청 많은 이제 재원과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국민들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충격을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 자금을 비축을 해야 됩니다. 비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예산이 있으면은 그냥 보편적 복지다 하면서 무상급식이다 막 혈세 내쓰고 있는 게 저놈들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네? 문재인 저 정권 저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행실 보이고 있잖아요. 행실로 있는 척은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잖아. 무상급식 누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네? 정말 사회적인 굉장히 빈곤층에 대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보수진영이라서 지원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국가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들도 그 자력 갱신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기회의 균등을 통해가지고 해줘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지금 하시는 이제 우파 진영의 선별적 복지나 이런 얘기를 일단 내용이 길어요. 기는데 문재인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짧아요.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면 바로 되거든요. 준다는 건데 이쪽은 약간 얘기가 한마디로 되지를 않고 지금 얘기가 여러 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 읽는 거예요. 설명이 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주권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주인의식, 책임의식,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그러니까 그게 주인만 하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을 갖추지 않은 우리가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지 못하면은 솔직히 개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서로 권리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만 있고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그 주인의식이라는 거 한마디로 책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안 주는 그러니까 거죠.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는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이 집에, 이 가정에 내가 주인인데,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안 하겠습니까? 개판이면 내가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이나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와. 그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냥 내가 뭐 즐기고 푹 쉬고, 그다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뭐. 그거는 손님의 의식이지만 주인의식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민주 국민으로서의 어떤 주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성숙한 주인의식, 성숙한 민주 시민의 의식을 우리가 함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솔직히 이것도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다 나와요, 진짜. 미국이라든가 서강 국가들은 솔직히 이제 그런 그 왕정 정치에서 결국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가 솔직히 200년, 300년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정치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자본주의 선택했다가 자본주의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한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산 이념이 생기면서 그러잖아요. 거기 뭐 혁명 같은 걸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정 자본주의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발전돼 왔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빼앗겼어. 일제 시대에서 또 우리 자력으로 해방을 맞은 것도 아니야. 미국에 의해 가지고 유엔군에 의해 가지고 한국을 받아내면서 우리가 해방을 딱 맞이했는데 맞아 보니까 일본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일본은 민주주의를 선택하려고 이제 우리끼리 대립을 했었어요. 그러다 남한은 공산주의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었고, 예? 민주주의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건국이 되고, 투표를 하고, 이러던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박사를 막 이제 왕처럼 떠받드는 이제 무지한 이제 그런 어르신들도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적으로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게 아닌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하나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치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앞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을 맞이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치는 리더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유권자에 따라가요, 그냥. 유권자에 따라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거, 그렇죠. 네? 자기에게 당장 요구되는 거,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정치가 놀아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더 먹히는 거죠. 당장 내 돈도 준다는데? 당장? 그게 일단 뭐 받으면 좋으니까.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그거예요. 지난번에 무상 급식가 처음에 많이 이제 불거졌을 때 그때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때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거든요.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그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봤던 게 만약에 이제 무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사실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잖아요. 다 세금으로 내는 거지. 그렇죠.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올바르게 써야 될 세금이 엉뚱한 데 지금 쓰이고 낭비가 되고 있는 건데,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걸 그냥 그놈들이 주장하는 일리는 있어요. 그놈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자녀 학교 가가지고, 밥금 누구는 공짜로 먹고 누구는 이제 돈 내고 먹고 그러면은 그 차별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부터 사실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놈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 무상급식 이제 전체적인 주장하는 이유가 뭐 돈 많은 자녀하고 가정의 자녀하고 돈 없는 자녀의 가정이 있으면은 돈 많은 자녀가 돈을 급식비를 내는데 이 돈을 급식비를 안 내. 그러면 결국 학생들 간에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노래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무상급식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도 생각하면 사실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럼 내가 그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보고 와이프가 이제 그 교직 쪽에 교육계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어떻겠냐. 만약 한번 시범 삼아 특정 시범 학교 지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그 무상급식에 대한 이런 문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또 그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 학부모 스스로 선택하게 주자. 그래가지고 뭐 6개월 단위로 이제 한 학기 반 학기 한 학기죠. 한 학기 단위로 해가지고
학부모가 선택해서 난 이번 학기 동안 계속 내 자녀의 급식비를 내겠다면은 내게끔 하고, 그리고 그냥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냥 학부모가 이제 체크만 하면은 그냥 무상급식이 되게끔. 그러면 자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학부모들이 그냥 이제 직업하고 안 하고 또 그 중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저력이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래 이게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민주 시민으로서의 이제 주인 의식을 함양시키는 거죠.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결국 급식비가 한 몇만 원인데 그걸 내 자식이 도시리 과거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도 이제 오형제였는데 제가 막내였는데 학교 보낼 때면 도시락 아침 막 10개를 사요. 점심 저녁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던 우리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세대는 안 하잖아요. 자식들 도시락 안 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그 급식비 내는 걸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면은 너는 어떻게 할래? 하니까 와이프 하는 얘기가 솔직히 뭐 자기도 공짜인데 이제 당연히 나도 무상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우리가 진짜 뭐 점심 도시락도 못 사줄 형편은 아닐 텐데 그런 경우처럼 당연히 우리는 급식비를 내는 걸로 선택을 해야지.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구체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의식을 깨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보수 진영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요, 절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들은 온갖 거짓과 이런 식으로 국민들 기망하고 선동하는데 아직 능해요. 걔네들은 이는 하위틀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그놈들은 이제 훈련이 돼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그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뭐 그럼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저놈들은 한 문장으로 탁 하나 해결하는데 우리는 설득을 하면 몇 문장을 했는다잖아요. 글로 살려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우리가 애국 보수 진영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이제 계몽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식 계몽운동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은 국민 계몽, 그리고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해야 이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렇죠. 네. 현실은 남한의 국민들 대다수가 올바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올바른 생각을 해주려고 대화를 하면 됐습니다. 색깔론 그만하세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좀 택시 운전도 한 적이 있어요.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목적이. 왜냐하면은 그때가 이제 지난해 한 2월 그럴 때예요. 그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하냐. 그래서 나는 그때 택시기사 그거를 따가지고 손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 대부분 젊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은요, 근데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러고 싸움으로 끝나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래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김어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요. 붙어보자. 나는 김어준이다, 또 뭐 김용욱이다, 이런 사람들 제가 비판하는 방송도 좀 했지만, 사회적으로 내 방송 조회수는 굉장히 작아요. 그 사람들 조회수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송에다 이야기를 해봐야 사회적인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실익이 없어요. 자기가 이미 챔피언인데 뭐 저 하위 랭커의 도전을 왜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아성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짓된 이야기고 논리도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조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제 저는 계속 실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SNS나 이런 거 대화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과 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이제 진실은 거짓이 있듯이 악을 맞서 싸우는데 우리가 악의 열매로 절대 못 싸우고 못 이겨요. 악의 열매로는. 악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려면 선의 열매로 싸워요. 선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방금 악은 선으로 이기고 내가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 다 있는 게 그 원리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카톡이나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놈들은 솔직히 이제 약간 말이죠. 양심이 이제 메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글 하나 쓰더라도 그들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글자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똑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다 죽여버려야 돼. 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건 악한 생각들인데. 그렇죠. 악한 열매로 악을 어떻게 맞서 싸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는 100% 지는 싸움이고 적을 이롭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들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뭐냐면은 SNS 뭐 실명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SNS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실명제 해야 된다, 뭐 댓글 논란 때문에 악플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일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명제 전환했는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리고 카톡상에서 할 때 내 실명을 걸고 내 연락처를 공개하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말들을 쓰면은 그게 선풀 아닙니까? 욕설이 그 아니고. 문제도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네. 우파 진영 사람들도 용감하지 못해요. 용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청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 부정선거 소송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소송 당사자예요. 저도 그때 인지대 450만 원인가 마련해갖고 소송 당사자인데 정청화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동원고 수백만의 공동원고를 모집해서 재판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공동원고에 서질 않아요. 저는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동원고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원고에 쓰면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뭐가 따르면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줘야 돼요. 뭐 정부 쪽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10억짜리 소송이거든요. 10억짜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면 법정 변호사 비용이 몇 천만 원 돼요. 응? 그러면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벌써. 그럼 그 변호사 비용을 줬단 말이에요. 중앙선관위에서. 그리고 그 준 비용을 피고한테 원고한테 청구할 수 있죠. 승소하면.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선거에서 질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말씀 잘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SNS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실명으로 내가 내 실명과 내 연락처를 공개하고 내 주장, 그들 주장 잘못된 것을 내가 뭔가 순화된 글로 쓰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물론 그놈들 쉽게 안 받아줍니다. 또 욕설하고 또 그래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합리적인 내용도 글을 쓰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봐서 또 좌파 진영이네. 저거는 좌파 진영인데 이놈은 쌍욕만 해. 욕설만 하고 대화도 안 넣고 자기 막 이러는데 이쪽 이상은 보수 진영 같은데 저기 실명도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하네. 근데 글 쓰는 거는 정말 합리적이고 좀 타당하네. 그럼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처음에 정말 좌파 쪽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진실이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불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도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지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 나 전화 오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게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생각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혹시나 또 내가 또 편협되게 내가 좀 모르고 있는 혹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나도 배워야죠. 알아야죠. 인정해야죠.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얘기하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들도 원해요.
이기고 싶은 생각에 그런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용기가 생겨요. 그걸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카톡이나 이런 글 쓸 때 해보세요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카톡이나 보면은 보수진이 태극기 들었다는 이런 분들 보면은 똑같이 욕을 해요. 욕을 하죠. 입에 담아서 욕을 같이 해요. 나는 솔직히 저분들이 저걸 이렇게 하나 아니면 정말 무지해서 저러는 건지 지금 물론 이제 훈련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개 중에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죠. 우리 속에 이제 아마추어 우파인 것처럼 우리 같은 보수 진영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을 흘려놓고 이제 막 이런 의도적으로 하는 놈들도 있어요. 우리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습관 하나만 바꾸면 어렵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의 대화, 그 대화를 지켜보는 많은 다수. 그들은 진보 성향인 젊은이도 많아요.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도 딱 봤을 때 내가 오죽하면 과거에 내가 박사모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2004년도에 이제 박사모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창립 멤버로 참여했는데 박사모 활동할 때 그때 노사모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니까 노사모에 내가 가입을 했어요. 노사모 카페에 노사모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물론 내 실종 공개했지만 박사모 운영자 요나답이다. 실명 전화번호 다 공개다 하고 그러면서 걔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노사모 게시판에서. 완전히 뭐 개판 났죠. 이놈들은 욕설하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욕설 안 하거든요. 조목조목 얘기하는 한 10명, 20명 되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은 노사모 회원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사모에 정말 순수하게 노사모 참여했던 사람들이 박사모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들과 대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화할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도들 직접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이거 다 대화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이제 절제를 하면서 책임있게 내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됩니다. 저는 경험남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대화가 돼요. 굉장히 도전 의식을 주시는 말씀이시고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제가 지금 만나러 온 이런 목적도 뭐냐 하면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한 국민의 생각이 이게 지금처럼 돼가지고는 절대 이게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남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뭐 촛불이나 들고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계몽시키고 올바르게 만들려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도자 그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에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유튜브 진행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뭐 연락처를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 만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작은 영역에서라도 SNS 상에서라도 댓글의 어떤 전투잖아요. 네. 전투를 이렇게 나눈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중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려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정한철 씨를 이제 생각해서 온 거는 그래도 좀 무장이 돼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리더급에 있고 이런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나는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언론을 잡는 자가 곧 권력을 잡는 거거든요.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기회를 안 줘버리면 그냥 그런 걸로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언론이 하는 거를 뭐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언론에 맨 그런 얘기만 나오고 이 반대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국민들은 또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다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언론에 대한 문제도 언론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그 역사를 또 반복하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저놈들이 이제 그 좌파 세력들 그놈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은 왜곡된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곡되게 세뇌된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5.18 최근에 5.18 그 보셨죠? 군 뭐 조사 이거 좀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 한마디로. 네? 그때가 어느 시대인데 5.18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놈들이 말하는 거 독재를 종식되는 순간이었잖아요. 11.6 거기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면서 권력 공백 사태예요. 권력 공백 사태에서는 북한 김일성이가 그러면은 박정희의 완전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박정희 그 사망을 했으니 애도했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눈물 내면서 애도했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네? 그 남한 정부가 다시 리더십에 다 차릴 때까지 기다리자. 남한 정부 다 바로 서야지. 또 다시 남북 대화를 하지. 그렇게 했겠어요? 김일성이가? 미쳤어요? 그거만큼 저는 호기가 있냐고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한을 즉각시키기 위해서 침투하죠. 내가 안 했다면은 김일성 밑에 있던 놈들 다 총살되는 놈들이에요. 그때 침투 안 했다면은. 그렇죠. 내가 북한에 그 김일성이라고 당연히 침투시키고 당연히 가죠. 그 저를 호기를. 그렇죠. 그러면 이 새끼 그 계엄군 그 시민들이 예? 우리 광주 시민으로 위장한 놈들이죠. 그 일본 뭐 광수라고 나오는 북한이 이제 그런 그놈들 당연히 그놈들이 안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TV 보니까 그 광주 5.18 그 기념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법원에서 이제 증언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미친놈이에요, 그 놈. 네? 그 놈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우리 그 박사님 있잖아요. 그 지만원 박사님이 하고 이제 변론고 과정에서 지만원 박사를 막 비난하면서 왜 북한군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북한군이 왔다고 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는 미친놈을 북한군 왔는지 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고 도망간 놈이. 그 놈이 도망갔어요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실토하더라고. 5.18 그 사태 터질 때 자기는 겁나가지고 도망갔대. 예? 그 자식이 그런 말이에요. 북한군이 오지 않았는데 왜 왔다고 얘기했냐고. 이게 한마디로 미친 짓 아니에요. 그때 안 온다면 언제 옵니까? 그런 조례 기회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역사 왜곡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언론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 이제 지금 언론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가 있는데 이게 독자 노조가 아닌 민노총 산하예요. 그럼 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민노총은 과거 해방 직후에 전평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그거는 남노당 세력들이 자기는 전위대로 하기 위해서 노동자 조직들을 결속을 해가지고 전평을 만들면서 남한 사회의 모든 노동자 조직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들어와가지고 막 건국을 하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곳곳에서 파업을 일으키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막을 열어.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두한 그리고 서북청년단 그들을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전평을. 제압을 해가지고 그 제압한 그 조직에다가 대한노총을 설립하거든요. 그 대한노총이 지금의 한국노총이고 거기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했던 그 전평조직의 후신이 지금의 민주노총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노총의 산하에 언론노조가 있어요. 그럼 그 언론노조는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서 그 전위대 역할을 했던 그 이념, 그 바탕에 언론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산국가, 사회국가, 적과통일을 위해서 이놈들 왜곡 보도할 수밖에 없죠. 조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저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론만큼은 노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언론 사주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언론의 기능 순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조는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언론만큼은 물론 언론하고 공무원하고 교사까지 포함되는 건데 언론 노조만큼은 그 상위단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말고 독자 노조로 가야 돼요. 독자 노조로 가야 되는데 이놈들 민주노총 산하에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언론이 왜곡한다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백날 떠들어봐야 그냥 메아리예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언론, 최근에 MBC 보셨죠? MBC 언론 노조들. 이 자식들 지금 MBC 그 사장 내쫓으려고, 시민들 앞에 서가지고, 공정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정치, 정부에 신뢰가 되면 안 돼. 이런 소리잖아.
이런 미친놈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민노총 졸개짓을 하고 있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서 전위대 역할을 했던 전평의 후신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얼마 들어 위선이에요. 그러면서 공정보도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누가 믿습니까?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리지? 언론노조 지역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솔직히 뭐 우리가 서울에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하면 솔직히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주의 내 지역에서 이 따져 보면은 한번 2단계 3단계 거치면 아는 사람이 기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원주 MBC나 원주 KBS나 이런 사람들 뭐 또 일반 뭐 인터넷 신문이나 보면은 몇 번 다른 건치면 다 알아. 친구든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 내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 내걸든 아니면 그들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든 기자를 만나면 혹시 언론노조 가입했나요? 가입했던 아니 언론노조가 민노총 산하인데 민노총이면은 과거 전평이라는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에 했던 역할을 했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 그 조직의 산하에 있으면서 공정 보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미 편향적인 좌편향인데 이미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런데 왜 공정으로 얘기하냐고. 근데 내가 아는 친구면은 아는 사람이면은 야 나와라. 아니 부끄럽지 않냐. 어떻게 언론이 민노총 졸개짓을 할 수가 있냐. 언론이 민노총에서 그 사주를 받는 거잖아요.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지령을 받는 거잖아요. 독자노조도 아니고 독자노조 찬성해줘야 돼요. 독자노조는 네?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하지만 민노총 졸개짓을 하면서 공정 보도를 한다. 야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 말들이 안 먹힐 것 같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걸 이게 실체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언론 노조의 실체를 알리면서 내 지역에 있는 그 언론 기자들한테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한번 설득하기도 하고, 네? 한편은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는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야 우리 저기 언론노조에서 가입되는 기자들 명단 공개하자. 니네들 당당하면 공개해. 어떻게 너희들 입에서 공정 보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바로 잡기 시작하게 되면 언론 보도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고 지금 민노총 졸개하고 있는 언론 노조를 내버려두고 그냥 언론도 편파 보도다. 편날 때도 뭡니까? 조직 자체가 편파 조직인데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네? 대도 않는 지는 싸움 아니 이미 편파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보도가 좀 백날 뜨는 첫날 얘기하니 걔네들 비웃죠. 조롱하고 니들 백날 뜨더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할 거야. 이거에 계획하다 논리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러면 언론이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한마디로 잘 안 들어오고요. 네. 그거는 다음번에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을 빼앗기고서는 국민들이 다 그래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 그 노조를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별도 사진이 그러니까는 그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노조와의 투쟁 이거를 하여간 우리 우익 진영에서 그거를 격파하는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뭐 지역 캠페인 뭐 아는 사람 이것도 한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러한 몇 사람이라도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정함철 씨는 굉장히 내가 행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만나고 싶어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사실 언론이 굉장히 크고 지금 그게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민노총 산하 들어가서 뭐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쉬우니까 거기가 뭐 돈 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투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그럼 다음번에 그렇죠. 별도의 주제에 빼도 될 것 같고. 네, 다음. 잠깐 3분만 조금만 쉬었다 갈 수 있어. 배터리가 돌아가나요? 아니 뭐 충분히.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이제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